I got the cash in the bag. 여기 한평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기가 죽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종이에 적습니다. 종이에는 2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찰은 과연 다음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광시성 러청. 2007년 기준 인구 37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로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무라오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2013년 3월 26일 유난히도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러청현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주모 씨는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투숙객이 한꺼번에 체크아웃을 하는 아침은 호텔에서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주모 씨는 호텔 청소부입니다. 7층 객실을 청소하던 주모 씨는 8716호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오전 10시 30분경 한 젊은 남성이 8716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퍽퍽퍽 방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모 씨는 겁이 나 차마 방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사실을 프런트 매니저에게 보고합니다. 호텔 직원 2명이 8716호를 찾아갑니다. 직원은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가장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우스키핑입니다. 계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제가 들어가서 객실 정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호텔 직원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방에 들어가서 안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모 씨가 들은 게 텔레비전 소리일 수도 있는 데다 진짜 싸움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우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12시 30분경 8716호에서 남성이 한 명 나옵니다. 방을 나온 남성이 주모 씨에게 말합니다. 저기 아주머니, 이 방은 내가 청소했으니까 청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괜히 노크도 하지 마세요. 청소도 하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말라. 영 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손님하고 시비 붙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모 씨는 일단 손님이 요구한 대로 합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주모 씨는 내내 8716호가 신경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 심상치 않은 소리였는데 아무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모 씨는 8716호 문을 두드립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주모 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방 모퉁이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주모 씨는 당장 프런트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매니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8716호 객실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침대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이미 숨진 지 몇 시간은 지나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 벽이건 바닥이건 할 것 없이 온통 피자국이었고 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피해 남성은 20세 정도로 보이는 앳된 청년으로 오전 11시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둔기에 의해 뒤통수를 여러 차례 맞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무심코 손전등으로 침대 밑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두 다리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침대 밑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용히 방을 나와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방에서 8716호를 주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한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8716호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빠르게 침대 주변을 포위하고 침대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숨진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남성은 40대로 사망 시간은 약 오전 10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침대 옆에서 발견된 20대 남성보다 약 1시간 정도 빨랐습니다. 40대 피해 남성 역시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들었다던 퍽퍽퍽 하는 소리는 피해자가 맞는 소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과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퍽퍽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 커버와 탄환 한 발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권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총을 가지고 있다. 범인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팀을 꾸려 범인을 추적합니다. 먼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 체크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크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교롭게도 25일 호텔 시스템이 고장나 체크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8716호에 숙박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뚱뚱한 편이었고 앞머리가 벗겨졌어요. 여기 사투리가 심했던 걸로 봐서 여기 러청 사람일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말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25일 아침 8702호, 8703호, 그리고 8716호 방 3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사용한 방은 8716호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두 방, 8702호와 8703호도 조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20대 피해 남성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의 오단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소호, 당시 나이 20세. 다른 피해 남성의 신원 역시 밝혀지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름 사군. 그는 로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림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꽤 부유한 편이었죠.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고 다른 한 팀은 호텔에 남아 계속 수사하기로 합니다. 20대 피해자 소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손자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로청에 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로청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나 손자가 로청에 간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아 노부부는 손자 소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40대 피해자 사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기 말투였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가서 자기가 대신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아 다시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경찰은 피해 남성 2명의 가족에게서 별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한편 호텔에 남아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의 눈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3월 26일 오전 9시 59분 2명의 남성이 8716호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대머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대머리 남성의 인상착의가 호텔 직원이 말한 용의자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목합니다. 낮 12시 34분 용의자로 추정되는 대머리 남성이 야구 모자를 쓰고 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복도 양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호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집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나이는 40에서 50대로 추정되며 뚱뚱한 편이고 거의 대머리였습니다.
경찰은 8716호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좋기 100개도 넘어 보였는데 일부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노대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 옆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번호로 전화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이용해 노대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인 20세 소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에 피해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니 경찰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종이 조각들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쓰레기통 안에 있는 종이 조각을 모두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한 장 한 장 종이 조각을 이어붙입니다. 오후 4시 종이 조각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이 나자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무슨 명당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사람 이름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번호, 그리고 사람 이름 앞에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군과 소의 이름도 보입니다. 사군의 이름 앞에는 10시, 소의 이름 앞에는 11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10시와 11시, 두 피해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종이는 일명 데스노트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대상과 시간을 적어놓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과도, 세막대기, 총, 방 3개 등등. 범인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명단에 적힌 사람 순서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종이에는 총 26명의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숨진 2명을 제외한 24명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숨진 소우의 아버지, 노대였습니다. 그가 범인의 다음 표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노대의 집으로 전화합니다. 노대는 점심을 먹고 반려견과 함께 엽총을 가지고 근처 시오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노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시오산으로 갑니다. 시오산은 규모가 꽤 큰 산입니다. 무턱대고 그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산으로 올라가는 노대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알려준 길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산 중턱쯤에 다다르자 노대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트럭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주변에 노대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찰견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노대의 개였습니다. 불길함이 엄습해 옵니다. 잠시 후 경찰은 큰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노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노대씨, 괜찮으세요? 지금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밀짚 모자를 쓴 노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약 3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2건의 사건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대의 엽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현재 2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에는 26명이 적혀 있었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23명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저녁 7시, 경찰은 종이 조각들을 이어붙여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총 3장으로 한 작은 마을 사람들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글귀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이는 족족 다 없애버린다. 종이에 적힌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인 걸로 보아 범인은 그 마을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중 한 명이 종이에 적혀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알아봅니다. 그의 이름은 허담비, 판양촌 석동둔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 간부입니다. 경찰은 허담비의 집으로 갑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통해 석동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간의 일을 알리며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경찰이 허담비에게 묻습니다. 최근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해요. 허담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단문회. 그는 마을의 임야 관련한 사업 문제로 최근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CCTV 속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허담비는 그가 바로 단문회라고 말합니다. 단문회, 루어청 사람입니다. 당시 나이 49세.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성격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그는 교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단문회는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큰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된 단문회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 그가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다니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문회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마을 경비를 강화하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노대가 발견된 시오사는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단문회가 곧 마을로 올 겁니다. 경찰은 마을과 연결된 도로와 거리에 인력을 배치하고 단문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저녁 8시. 두 발의 총성이 고요했던 작은 마을의 저녁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 근처에서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무사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낚시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강 기슭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다행히 총알이 A를 비껴나갑니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A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괴한이 다시 한 방을 쏘지만 이 역시도 A를 비껴나갑니다. A는 낚싯대를 들고 괴한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 총을 떨어뜨린 괴한이 도망칩니다. 날이 어두워 A는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강 근처에서 부러진 엽총과 권총을 발견합니다. 엽총은 노대의 것이었습니다. A가 괴한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경찰은 그가 단문회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지원 병력을 보충해 마을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단문회의 뒤를 쫓습니다. 단문회 포위 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단문회였습니다. 자수하려고 해요. 그는 정말 자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켜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요? 경찰은 단문회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갑니다. 밤 11시.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단문회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둘러싸고 체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단문회를 검거하기까지 약 1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자백합니다. 지금부터 단문회의 진술 내용에 근거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단문회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시오산에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는 곧 큰 돈을 벌죠. 단문회는 사업 규모를 확장해 목재 가공 공장을 만듭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러자 단문회의 오랜 친구 노대와 사군이 그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단문회에게 투자하겠다며 동업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단문회는 오랜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합니다. 그는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단문회의 생각과 달리 이후 사업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 단문회가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노대와 사군은 단문회를 찾아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독촉합니다. 하지만 단문회는 돈이 없었죠. 오랜 친구 사이였던 단문회와 노대, 사군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문회가 관리하는 산지가 그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단문회가 마음대로 조상의 땅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단문회가 일을 하지 못하게 시위하고 심어놓은 묘목을 모두 뽑아버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로 인해 단문회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내몰립니다. 동업자이자 한때 친구였던 노대와 사구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단문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매일 그를 위협합니다. 거기다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시위,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단문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종이에 자신을 이런 나락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처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매일 그를 괴롭히던 친구 노대와 사군입니다. 단문회는 돈을 주겠다며 사군을 호텔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군이 방심한 틈을 타 단문회는 새몽둥이로 사군의 뒤통수를 갈깁니다. 사군을 죽인 단문회는 이번에는 노대의 아들 소호를 부릅니다. 사실 소호는 단문회와 아무런 원한이 없었습니다. 단문회의 아들은 마르고 허약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들은 가족을 지킬 힘이 없었죠. 훗날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면 사군의 아들 소호가 자기 가족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안을 없애기 위해 사군의 아들 소호도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단문회는 소호, 그 다음은 그의 아버지 노대를 타깃으로 잡습니다. 소호가 8716호 호텔방으로 들어오고 단문회는 사군과 같은 방법으로 소호의 목숨을 노립니다. 하지만 젊은 소호는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때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이들이 다투는 걸 듣게 됩니다. 단문회는 소호를 죽이고 계획대로 그의 아버지 노대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말합니다. 노대가 사냥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단문회는 자기가 시오산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문회는 시오산 중턱에서 이전 두 명과 같은 방법으로 노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단문회는 먼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를 향해 총을 2번 발사하지만 다 빗나가고 맙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남성이 단문회에게 달려와 거세게 저항하자 당황한 단문회는 그만 총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그 후 그는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합니다. 여기까지가 단문회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말을 예상한 듯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2014년 6월 24일 하지시 중구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그 수법이 잔인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단문회는 2011년 2월 불법으로 나무를 벌채했으며 줄곧 불법 총기를 소지했습니다. 11월 3일 재판부는 단문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단문회는 법정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후 생각을 바꿔 항소를 제기합니다. 2015년 2심 재판에서 법정에선 단문회가 말합니다. 난 빚독촉에 시달렸어요. 정말 죽는 이만도 못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문회는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2심 판결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6년 단문회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